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네, 용해인 의원님 가족여행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뭐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 공항에서 귀빈실 사용과 관련돼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좀 불미스러운 뉴스가 나가게 되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공항공사에서 사용 안내해준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공무의 사용이라고 표시한 그 귀빈실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승인을 얻고 공무 외의 사용이다. 이거는 가족 여행이다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체크를 하고 예. 이제 목요일에 이제 귀빈실을 한 30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사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와서 이제 안내대로 귀빈실 일반 이용객과 이제 동일하게 사용료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사용 승인까지 받아서 저는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경위가 어떠했건 간에 제가 절차와 규정을 보다 면밀하게 좀 확인했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초지종을 떠나서 제 불찰에 대한 지적과 여러 가지 책녀들에 참 송구스럽고 또 민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네요. 공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다음부터 잘하세요. 네. 네. 김용태 전 최고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헬스케졌네. 더 빠져야 되는데. 뭐 이게 무슨 경선 다이어트도 아니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자, 고생하셨어요. 선거판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저희 국민의힘 최고위원분들 언론에 일제히 나와가지고 같이 갈 수 없다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사석에서는 죽이겠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죽이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어젠가에 보니까 또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분들도 이제 메시지가 일어나가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안 되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이준석계하고는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어제부터는 또 같이 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또 워딩을 하고 계셔서. 이거 뭐 소풍이에요.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최고위원분들 좀 메시지 통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괜찮겠죠. 그래도 김용태 최고위원이야 국민의힘에 기대 주고 또 국민의힘의 개혁과 장경태 의원님 너무 웃으시는데요. 장경태 웃으면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기대주긴 한데 국민의힘의 기대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당이 또 신당의 기대주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국민들은 기대하는데 지지자들은 기대하는데. 그렇죠. 네. 저는 신당의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당원분들께서 대통령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좀 뽑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민주당이 왜 나옵니까? 혁신 경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혁신할 거고요. 어찌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핵관 일변도로 일색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 모습을 보면서 보다 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타산지석 삼겠고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보통 전당대회 끝나면 낙선한 후보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포용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떨어진 사람한테 거의 부관 참시하듯 더 죽어라 이게 참 고사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전당대회 기간 중에 후보들 간에 서로 검증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거의 대부분의 후보하고는 다 풀었거든요. 현장에서. 네. 근데 아직까지도 딱 한 분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데 장해찬 최고위원. 아니 저 최고위원 파트에서 지금 당선되신 분인데 아직도 제 인사를 안 받아주세요. 인사를 안 받아요? 카메라가 있으면 받으시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계속 위아래로 제 눈을 사실상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근데 그래서 인사는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재현 최고는 인사는 받는 사람이거든요. 김병민 알아서. 인사성 받고요. 친합니다. 김병민 최고. 그런데 배현 당연히 조수진 의원과 최고겠죠. 의원이 남았는데요. 네.
태영호 의원은 뭐 북에서 왔기 때문에 네. 두루두루 잘 지내십니다. 조수진 최고는 왜 그렇대요? 뭐 실명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요. 언급하진 않- 아니 본인은 언급 안 하셨으니까. 네.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후배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좀 인사는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인상 쓰면이 무서운데. 그렇죠. 네. 최영호 태영호 의원은 네. 인사 잘 받으셨어요. 네, 잘 받으셨어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 누구예요? 그럼 몰라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네, 저 아무튼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구 의원이셔가지고 누구한테나 인사를 잘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북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 민주당이 잘해야 국민의힘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한번 봅시다. 연대, 포용, 당평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이번 당직 인사 또한 뭐 최고위원회도 윤핵관으로 꽉 채우셨는데 당직 인사도 뭐 꽉 채웠다고 보여지고요. 어찌되었건 저희와는 좀 다른데 저희는 이 여당을 상대하는 야당이기 때문에 선명 야당 또 강한 야당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당일수록 또 이 어찌되었건 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포용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직 인선은 뭐 대단히 윤핵관 일색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소통의 부재 혹은 당직을 받지 못한 또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님들의 불안감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놓고 그냥 공천 배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당내 갈등과 불안감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김재현 최고위원의 5.18 발언 그리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그런 역사적 이런 무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궤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 새로 꾸리자마자 보수 우익 본성 드러내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당원 여러분들께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고 말씀 그렇게 들었는데 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발언은 굉장히 저는 화가 나는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저희가 정말 5.18에 대한 진정성 그다음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네. 정말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선되자마자 당선 전에도 정광훈 목사 찾아가서 계속 그 극렬 지지자들을 위해서 김재현 최고가 이야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선되자마자 찾아가셔가지고 5.18 정신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다면 글쎄요. 그 이후에 김재현 최고 사과하셨지만 뭐 김재현 최고 말씀대로라면은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조상배도 판다고 하는데 그분의 사과의 진정성을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 정광훈 목사를 국민의힘 지도부 찾아가는 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영향력과 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당선되자마자 가서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극우적인 발언을 하시고 늘 지금과 같은 발언들을 계속 하셨던 분이요. 그분은 뭐 근데 하느님도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희가 과거에 지도부가 멀어졌었는데 그분 극우 지지자분들의 극렬 지지자분들하고 멀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 가만히 계셨던 그 자리에 있는 분을 김재현 최고 다시 찾아가서 하는 이런 행태들은 국민들이 총선 앞두고 저희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실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포탕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당직 인선이 연포탕인지 잡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점점 자극적이고 매워지고 짜지는 것 같아가지고 총선에서는 좀 건강한 맛? 이런 맛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해인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김재현 최고위원의 그 발언을 보고 저는 이제 당선됐으니까 선거 끝났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손절을 했어요. 뭐 입장이 확고하다.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 입장이 확고하다라고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을 떠올려 보면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그 저출생 정책 관련돼서 했던 말 가지고 대통령실의 뜻과 다르다라고 아예 해임을 시켜버렸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손절을 하는데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메시지, 윤심의 어떤 메신저가 내려오지 않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이 대통령실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그리고 김광동 위원장에 대해서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주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기 저도 시작했어요. 5.18 이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전용태 의원 돼요. 네. 근데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었죠.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김재원 현직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님. 예, 수석인데 표를 얻기 위해서는 조상 묘도 판다라고 막 거의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5.18 정신을 훼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이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과거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류호혜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분 제명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양당 수석 최고위원들 보면 사실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여기 또 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선거에서 보면 미국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당내 경선은 양극단으로 왔다가 이제 공직선거에서는 중간으로 온다. 네. 그러니까 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역설적인 민주당이 혁신 경제를 먼저 한다면 저희 국민의힘도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지금 않을까. 민주당이 못해서 국민의힘도 막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 무슨 여당이 야당 보고 정치를 합니까? 국민 보고 정치를 해야지. 정말 그러니까 떨어지신 거예요. 누가 누구의 페이스메이커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 지금 우린 저기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젊은 층들이요. 젊은이들이 지금 좋은 일자리 없다. 실업 문제 심각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노동시간을 연장하겠다. 이 얘기만 합니다. 주 69시간 얘기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부를 또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이 점 자, 우리 혁신 의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용혜인 의원님. 네, 일단 이 69시간제라는 건 그 근로시간 관련돼서 제도를 한 100년 전쯤 기준으로 되돌리자라는 굉장히 퇴행적이고 그리고 또 MZ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개편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이 MZ세대 환심 사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실제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부터 21세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자동화를 통해서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고 봤을 때 더 많이 일하라라는 이런 역행이 어디 있나. 과연 지금 시대의 변화를 집권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시간 69시간으로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35시간 같은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경태 최고. 주 69시간제는 사실 주 7일로 계산했을 때는 80.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말 주 5일로 환산하면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해야 되는 노동시간입니다. 지금 요즘 세상에 정말 어렵게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서 52시간제를 사회적으로 정착을 시켰는데 오히려 4.5일제를 지금 추진하지는 못할 망정 노동시간 늘리겠다. 대기업에게는 수조 원씩 특권 감세해주고 초부자 감세해주고 경제 형벌은 무더기로 완화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도 추진하고 있으면서 유독 노동자분들 일반 직장인분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노동시간을 지금 이 17시간이나 늘리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도 당연히 철회해야 된다 보고요. 여당도 지금 좌파에 속지 말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제대로 지금 메시지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만 5세 취향연령 하향했다가 교육부 장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제가 왜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는데 69시간제를 일단 발표를 했으니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관계부 합동으로 아마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물러난다? 물르면 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그 발언에 대한 책임 누군가 지시하죠. 정부 관계자가. 김용태 최고. 그러니까 69시간이란 시간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법안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동의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하고 놀 땐 놀게, 그러니까 쉴 땐 쉬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니까요. 근데 다만 그 제도는 4차 산업혁명 저희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균일하게 균등하게 주 52시간으로 끊는 것보다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게 해주는 그 취지는 전 동의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도 사실 법적으로 제한된 그 보장된 연가를 다 못 쓰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쓰는 데 있어서 직장 내에 눈치를 봐야 하고 그조차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정착됐을 때 정말 쉴 수 있는 것이 보장될 수 있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젊은 세대가 의문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더 착안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만약에 노동자가 쉬고 싶은데 못 쉬게 만들면 어떻게 처벌하겠다. 어떻게 그 안전망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 안전망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더라면 네. 지금보다는 더 많은 젊은 세대가 호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주 4일제 논의한다던데 한지영님, 최지영님께서 얘기했는데 다른 나라는 좀 짧게 일하고 삶의 질 생각하고 행복 얘기하는데 우리는 더 일할이 아니라 일 시킬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김한수님은 노동시간 줄면서 소득도 줄어서 남은 시간 투잡을 합니다. 현장을 보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노동하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좀 존중받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는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해도 더 힘든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획기적인 생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쟁해야 되는데 이런 경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민주당 얘기 가기 전에요. 네. 전두환 씨 손자가 이렇게 양심 고백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학살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최고? 뭐 과거에 잘못된 행태를 한 가정이잖아요, 이 집안이. 근데 저 집안에도 모르겠습니다. 전 뭐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봐야겠지만 정신 제대로 박힌 분이 계시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데 정신이 좀 불안하다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거의 팩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네, 저는 무엇보다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전두환 씨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라 학살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점이 가장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전두환 씨는 사실 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에 대한 처벌도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런 일가의 태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두환 씨 손자의 폭로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경태 최고? 일단 전두환 씨가 이 범죄자라는 사실은 또 학살자라는 사실은 법적, 정치적, 역사적 결과는 결론 이미 났다고 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손자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사안 자체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와이너리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와이너리는 엄청나게 대평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에게 추징금 꼴랑 제가 보기엔 2,200억 정도였는데 아직도 920억 더 환수해야 되거든요. 환수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단히 농장을 뭐 셋째 아들이긴 하지만 운영하고 있다. 검은 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검은 돈을 이용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법적 더 강력한 추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들의 재산 형성 과정도 이 전두환 씨 자녀들의 이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과 조사가 좀 필요하다 봅니다. 제국 씨 첫째 아들은 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고요. 허브 빌리지 시공사 주변에 땅들 엄청 많았습니다. 재용 씨도 마찬가지고요. 재만 씨는 미국에서 와인 양조장 그리고 와인 농장 크게 가지고 있는데 재만 씨의 재산만 해도 수천억 대입니다. 전두환 씨가 그 권좌에서 물러나고도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다 그게 돈의 힘이라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그 연희동 자택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지지자들이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 주말마다 모여서 운동했거든요. 끝나고 나서는 S가든에 가가지고 생갈비를 먹었어요. 소갈비를 먹었는데 그때 제가 취재할 때니까 한 20년, 25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한 끼 가격이 한 700~800만 원씩 이렇게 냈었어요. 그때 그 당시면 지금 몇 천만 원, 수천만 원을 그냥 지금 돈 가치로 따지면 수천만 원을 한 끼에 이렇게 먹는구나.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해봤는데 한번 아무튼 자기 학자금들 손자 학자금을 연희동 아주머니 계좌에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이 계좌를 열어보면 이 돈도 아무튼 전두환 씨 비자금을 왜 안 찾았을까? 왜 못 찾았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익명으로 나오다 보니까 언론에는 나오는데요. 솔직해지셔도 전혀 됩니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요, 제가 국회의원 169명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일단 100명이 넘는 곳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0명만 모여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 윤핵관 일색이시니까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실제 제가 체감되게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이 따로 이렇게 가서 하실 수는 있는데 네. 공개적인 발언이라든지 의총에서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장경태 의원님 혁신위원장이신데 먼저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목소리 낼까요? 당대표 관련해가지고. 윤핵관 물러가라? 아니 야당 관련해가지고 당대표. 김재현 최고 먼저 사퇴하시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 혁신위원장 네. 장경태 최고. 자 혁신을 위해서는 원팀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그리고 여러 가지 학폭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해법 안 먹히는데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에서 좀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 지지자들 간의 이 갈등은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대표께서도 라이브 방송 중에 지지자분들께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오해들을 좀 자제해달라는 또 강력한 부탁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이 의원 모임이라든지 또 여러 이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이 특히 또 봉합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미래와 또 간담회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의 메시지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이 소위 청와대 출신들 모임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굳건하게 지키고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69시간제 무능이라든지 한일 외교 굴욕적인 이런 외교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단호하게 규탄해 나가야 된다. 원팀 보이스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 바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제 홍익표 의원이 그 리스크 방어하고 비판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내부적인 분란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쌍특검이나 횡재세 같은 의제들을 제시하고 정부 여당과 맞서고 야삼당 간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지 않냐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사실 국회가 지금 여당 야당 다 멈춰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오지만 여러 여론조사들을 이제 둘러보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들 수치는 말씀 안 수치를 드렸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향이요. 이걸 보면 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다.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 저는 그거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긴 하지만요. 오히려 검찰 리스크라고 보고요. 4월 정도는 이 논란도 다 끝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검찰의 시간이지만 재판은 검찰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답정 수사, 답정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갔을 경우엔 지금이 언론에선 이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들이 막 되지만 재판에서 이 근거와 물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설득력 있는 또 확실한 이 적합한 물증과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엔 검찰이 그 모든 이 책임을 다 져야 될 거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는 어찌되었건 지금 여러 가지 난방비에 대한 지적, 69시간제에 대한 지적, 여러 가지 이 한일 굴욕 외교에 대한 지적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기력, 무책임에 대해서는 좀 조금씩 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도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만 윤석열 정권이 아마 지금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과 최악의 정권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이 지금 이미 미국에서도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 추경 30조 하자라는 제안을 이미 1월에 했기 때문에 좀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최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지금 사법 리스크 의혹이 전당대회 과정부터 불거져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당대표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당연히 대선 주자였고 다음번 대권을 나가기 위해서 당대표를 나가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다음 총선에 이겨야 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저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선을 다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런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막 응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그럼 응원하고 김기현 있습니다. 대표는 이해 가세요? 왜 저희 또 신임 당대표님을 또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왜 또 들면 갈라치기를 하시려고. 아니, 김기현 대표님은 지금 여러 가지 울산 KTX 땅 의혹부터 해서 뭐 여러 의혹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계시고 심지어 전당대회 때는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단톡방에서 홍보물이나 퍼다 나르고 있고 상대 후보 비방하고 행정관들이 그러면 돼. 행정관이 물론 행정관이 초대한 분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강제로 초대 뭐 올랐어요 이랬으면 바로 나가셨어야지 왜 다른 분들 초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미 확실한 물증이 너무 많습니다. 가지고 자, 김용태, 장경태, 용해인 세 분과 혁신구역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